1812년 6월 24일 새벽 네만강 너머로 6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행진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유럽 대륙 전체가 한 남자의 명령 아래 움직였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거대한 군대는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증발했습니다. 1812년 12월 같은 네만 강을 다시 건넌 병사는 겨우 4만 명. 그나마 실제로 전투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온 자는 1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죽었습니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살해당하고 도주하다 죽었습니다. 60만 명 이상이 러시아 대륙 어딘가에서 사라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100년 전 인류 역사상 단일 작전으로는 가장 처참한 인명 손실이었습니다. 프러시아의 한 장군은 네만 강에서 돌아오는 병력을 세며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군대가 아니다. 유령들이다. 그들은 옷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 검게 썩어가는 동상 부위를 질질 끌며 걸어왔습니다. 어떤 이는 발이 완전히 썩어 떨어져 나가 기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료의 시체에서 벗긴 군복을 덧입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이 멀어 있었고 어떤 이는 정신이 나가 중얼거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이것이 나폴레옹의 대군단 그랑다르메의 최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단순히 러시아의 겨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진실은 훨씬 더 끔찍하고 훨씬 더 복잡하며 훨씬 더 인간적인 오만과 실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겨울이 시작되기 훨씬 전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천재 군사 전략가가 어떻게 자신의 가장 큰 적, 즉 자기 자신의 오만함에게 패배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병참이 무너지고 질병이 창궐하고 인간성이 붕괴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68만 5천 명의 남자들이 어떻게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전례 없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1811년 말 그의 제국은 7천만 명의 인구를 지배했습니다. 프랑스 본토는 물론이고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서부, 이탈리아 북부, 달마티아 해안, 폴란드 대부분이 그의 직접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스페인 나폴리, 웨스트팔렌, 바이에른은 그의 가족이나 동맹이 통치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굴복해 있었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동맹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나폴레옹은 1805년 아우스터리츠에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태양의 전투라 불린 그날, 그는 군사 천재로서의 명성을 확립했습니다. 1806년 예나와 아우어슈테트에서 프로이센을 괴멸시켰고 1809년 바그람에서 오스트리아를 다시 한번 무릎 꿇렸습니다. 그는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대륙을 정복했지만 바다 건너의 섬나라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륙봉쇄령을 선포했습니다. 1806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간단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는 영국과 교역을 금지한다.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무너뜨린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1807년 나폴레옹은 틸지트에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를 만났습니다. 두 황제는 네만 강 위에 떠있는 뗏목에서 만나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르를 매혹시켰습니다. 그들은 형제처럼 포옹했고 유럽을 함께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대륙봉쇄령에 동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러시아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곡물과 목재 수출에 의존했는데 그 주요 고객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봉쇄령으로 인해 러시아의 수출은 급감했고 귀족들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1810년부터 알렉산드르는 몰래 영국과의 교역을 재개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1810년 나폴레옹은 독일 북부의 오덴부르크 공국을 강제로 합병했습니다. 문제는 이 작은 공국의 공작이 알렉산드르 1세의 처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르는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욕이었습니다. 1811년부터 양국은 공식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했지만 뒤에서는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생각했습니다. 제국은 힘으로 유지된다. 러시아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힘으로 굴복시켜야 한다. 한두 번의 결정적인 전투면 충분할 것이다. 러시아군은 프랑스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알렉산드르는 항복할 것이다. 6주면 끝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1세도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이 언젠가 침공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상은 없다. 항복도 없다. 끝까지 싸운다. 설령 모스크바를 내줘야 하더라도 끝까지 싸운다. 1812년 초 양국은 서로에게 외교적 항의서를 보냈지만 실제로는 이미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유럽은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의 전야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폭풍이 얼마나 파괴적일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나폴레옹은 깨달았습니다. 프랑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러시아는 너무 크고 너무 멀고 너무 많은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 전체를 동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강제로 징발했습니다. 그의 제국, 그의 동맹국, 그의 위성국, 그리고 심지어 그의 적이었던 나라들까지. 프랑스는 물론이고 독일 연방의 여러 왕국들,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병사들이 징집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징집 연령을 계속 낮추고 높였습니다. 원래는 20세에서 25세였던 것이 16세에서 40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징집되는 일도 흔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성인 남성의 절반 이상이 징집되어 떠났습니다. 1812년 봄 네만 강 근처에는 68만 5천 명의 병사가 모였습니다. 이것은 당시까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의 구성은 놀라울 정도로 다국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인은 약 30만 명 정도였고 나머지 절반은 독일계, 이탈리아계, 폴란드계 등이었습니다. 어떤 연대는 같은 언어를 쓰는 병사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것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숫자만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68만 5천 명. 이것은 당시 파리의 전체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이것은 스페인 전체의 주둔한 프랑스군보다 많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거대한 군대를 세 개의 주요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중앙군은 그가 직접 지휘했고 북부군은 마샬 맥도날드가, 남부군은 슈바르첸베르크가 지휘했습니다. 각 군단은 기병대, 포병대, 공병대, 보급부대를 갖춘 독립적인 전투단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병참에도 전례 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거대한 보급 창고들이 폴란드와 프로이센 국경지대에 세워졌습니다. 수백만 파운드의 밀가루, 쌀, 소금에 절인 고기, 건초, 귀리가 비축되었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군마가 동원되었습니다. 야전 병원, 이동식 빵 굽는 가마, 대장간, 심지어 이동식 도서관까지 준비되었습니다. 공병대는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수리할 장비를 실어 날랐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짧은 전쟁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국경 근처에서 결전을 벌이리라 예상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격파하고 한두 번의 추가 전투 후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6주에서 8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보급품도 6주에서 8주 분량만 준비되었습니다. 겨울 장비는 거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가을 전에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폴레옹의 첫 번째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광대함을, 러시아의 기후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인들의 결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러시아도 몇 번의 패배 후에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1812년 6월 24일 밤, 대군단은 네만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공병대가 3개의 부교를 건설했고 병사들은 밤새도록 행군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말을 타고 강둑에 서서 자신의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침공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적은 러시아군이 아니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진흙늪으로 변했습니다. 수레 바퀴가 진흙 속에 깊이 빠져들었고 말들은 발을 빼지 못해 쓰러졌습니다. 행군 속도는 급격히 느려졌습니다. 하루에 30km를 가야 할 군대가 10km도 가지 못했습니다. 보급 마차들이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식량 배급을 받지 못했고 결국 주변 마을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와 벨라루스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았고 농업 생산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약탈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말들의 폐사였습니다. 진흙 속에서 과도한 노동을 하던 군마들이 하루에 수백 마리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죽으면 포병대는 대포를 버려야 했고 수송대는 보급품을 버려야 했고 기병대는 말에서 내려 보병이 되어야 했습니다. 침공 시작 2주 만에 이미 수만 마리의 말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병사들이 이질에 걸렸습니다. 이질은 빠르게 퍼졌고 하루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설사와 탈수로 고통받았고 많은 이들이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야전 병원은 금방 포화 상태가 되었고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티푸스였습니다. 티푸스는 이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이었는데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고 위생 상태가 열악한 군대에서는 완벽한 번식지였습니다. 티푸스는 고열, 두통, 발진을 일으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7월 말까지 티푸스는 전군으로 퍼졌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병들어 쓰러졌고 그중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병원은 지옥이었습니다. 의사들조차 감염되어 죽어갔습니다. 탈영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출신 병사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밤을 틈타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도망쳤고 어떤 이는 숲속에 숨어 산 적이 되었고 어떤 이는 농장에서 일하며 숨어 살았습니다. 침공 시작 5주 만에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만 강을 건넌 68만 5천 명 중 실제로 전투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병사는 약 45만 명이었습니다. 아직 단 한 번의 주요 전투도 치르지 않았는데 이미 20만 명 이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죽거나 병들거나 탈영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었습니다. 러시아군만 잡아서 격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러시아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계속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지휘 체계는 복잡했습니다. 명목상 총사령관은 바클레이드 톨리였지만 또 다른 유력한 장군 바그라티오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클레이는 스코틀랜드계 러시아인으로 신중하고 방어적인 전략가였습니다. 반면 바그라티오는 조지아 출신의 열혈 지휘관으로 공격적인 전투를 선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싫어했고 작전 방침에 대해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나폴레옹과 정면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 나폴레옹은 전술의 천재였고 그의 군대는 경험이 풍부했으며 숫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후퇴했습니다. 계속 후퇴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군을 포위하려 했지만 그들은 매번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속도를 높여 추격했지만 러시아군은 더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후퇴하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토화 전략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후퇴하면서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곡물 창고를 불태웠고 가축을 몰고 갔으며 우물에 독을 풀었고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프랑스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재만 남은 폐허뿐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잘 곳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영토를 희생하더라도 적을 굶겨 죽이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과 곡식을 불태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장교들은 냉혹했습니다. 불태우지 않으면 프랑스군에게 이용될 것이고 그것은 곧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수백 개의 마을이 불타올랐습니다. 프랑스군은 텅 빈 도시를 점령하며 승리를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점점 굶주렸고 사기는 떨어졌으며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보급선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네만강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800km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군 거리는 훨씬 더 길었습니다. 보급품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고 도로는 진흙투성이었으며 코사크 기병대가 끊임없이 보급 마차를 습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선에 도착하는 보급품은 출발했을 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하루 배급량의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말 나폴레옹은 비텝스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참모들은 말했습니다. 폐하, 여기서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다시 진격하십시오. 군대는 지쳐있고 보급은 부족하며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그 조언을 들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 이유로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는 그의 부재 동안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게릴라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겉으로는 동맹이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빠른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 알렉산드르를 무릎 꿇릴 수 있는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8월 중순 프랑스군은 스몰렌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스몰렌스크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모스크바로 가는 길목에 있었고 방어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러시아군이 싸울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군은 스몰렌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8월 17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도시를 포격했고 보병이 돌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정적인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루 동안 싸운 후
밤을 틈타 철수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떠나기 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스몰렌스크는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랑스군이 도시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연기와 재뿐이었습니다. 건물들은 무너져 있었고 창고는 텅 비어 있었으며 시민들은 대부분 떠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또다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더 굶주렸고 더 지쳤으며 더 병들었습니다. 전투에서 약 10,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도 비슷한 손실을 입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조직적으로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계속 추격했습니다. 그는 집착했습니다. 러시아군을 포위해서 경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항상 한 발 앞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초 나폴레옹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드디어 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1세는 바클레이드 톨리를 경질하고 미하일 쿠투조프를 새로운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쿠투조프는 67세의 노장으로 한쪽 눈이 멀어 있었지만 병사들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후퇴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지만 정치적 압력이 너무 컸습니다. 귀족들과 시민들은 외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만 칠 것인가? 조국을 지켜라. 쿠투조프는 어쩔 수 없이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보로디노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1812년 9월 7일 역사상 가장 유혈이 낭자한 전투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약 12만 명, 프랑스군은 약 13만 명이었습니다. 양측은 거대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플래시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V자형 요새와 그레이트 레데우라는 거대한 토르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새벽 6시에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병이 먼저 불을 뿜었습니다. 수백 문의 대포가 동시에 발사되었고 포탄이 러시아 진지에 쏟아졌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보병이 돌격했습니다. 프랑스 보병대는 북소리에 맞춰 행진하며 플래시 배터리로 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머스킷 소총과 대포로 응사했습니다. 첫 번째 돌격은 격퇴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수백 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후퇴했습니다. 두 번째 돌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병대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미라 원수가 이끄는 화려한 기병대가 질주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보병을 짓밟고 플래시 배터리의 일부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반격했습니다.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총검과 칼과 총개머리로 서로를 찔렀습니다. 플래시 배터리는 6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점령하면 러시아군이 탈환했고 러시아군이 탈환하면 프랑스군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요새안은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피가 땅에 스며들어 진흙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레이트 레데우는 더 치열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방어선의 중심이었고 쿠투조프는 이곳을 끝까지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오전 내내 공격했습니다. 포병이 폭격하고 보병이 돌격하고 기병이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죽어가면서도 버텼습니다. 정오쯤 네이 원수가 마침내 그레이트 레데우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러시아군도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레데우 안은 시체들로 산을 이뤘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피에 젖어 비틀거렸습니다. 전투는 1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지쳐갔습니다. 탄약이 바닥나고 병사들이 쓰러지고 장교들이 전사했습니다. 오후 늦게 나폴레옹의 참모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근위대를 투입하십시오. 지금이 결정타를 날릴 순간입니다. 근위대는 나폴레옹의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예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투입되었다면 러시아군은 완전히 괴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거부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1000km 떨어진 곳에서 예비대를 소진할 수 없다. 그것은 신중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승리를 완성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전투는 끝났습니다. 프랑스군은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후퇴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승리였을까요? 프랑스군은 약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러시아군은 약 4만 명에서 4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거나 다친 것입니다. 이것은 나폴레옹 전쟁 역사상 가장 유혈이 낭자한 하루였습니다. 전장은 지옥이었습니다. 시체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부상병들이 신음하며 누워 있었고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습니다. 야전 병원에는 부상병이 넘쳐났습니다. 의사들은 쉬지 않고 절단 수술을 했지만 마취제도 부족했고 소독 개념도 없었습니다. 많은 부상병들이 감염으로 죽어갔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전장에 버려진 부상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방치되었고 많은 이들이 추위와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늑대에게 먹혔습니다. 네이 원수는 나폴레옹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이것이 승리입니까? 나폴레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학살일 뿐이라는 것을. 러시아군은 패배했지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직적으로 후퇴했고 여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군은 승리했지만 피폐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대규모 전투를 치를 여력이 없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프랑스의 승리였지만 전략적으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모스크바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알렉산드르가 항복할 것이라고. 그는 틀렸습니다. 9월 14일 프랑스군은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그들은 목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집과 풍부한 식량과 휴식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도시였습니다. 모스크바는 비어 있었습니다. 인구 30만의 대도시였던 모스크바에는 이제 1만 명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족들, 상인들, 관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재 도구를 싣고 도시를 비웠습니다. 가게는 닫혀 있었고 창고는 텅 비어 있었으며 크렘린 궁전도 비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크렘린에 들어가 차르의 침실에 섰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르가 평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 도시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총독 로스토프친 백작은 도시를 떠나기 전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방 장비를 모두 파괴하고 곳곳에 불을 질러라. 9월 15일 밤부터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고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목조 건물들이 타올랐고 불길은 거리에서 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군은 진화를 시도했지만 소방 장비가 없었습니다. 불은 3일 동안 계속 탔습니다. 모스크바의 약 4분의 3이 파괴되었습니다. 크렘린 주변의 일부 지역만 살아남았습니다. 나폴레옹은 크렘린에서 도시가 불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나라의 수도를 불태울 것인가?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군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기 위해 모스크바를 희생시켰습니다. 화재로 인해 프랑스군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식량 창고가 불탔고 의복 상점이 불탔고 보급품이 불탔습니다.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재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르에게 평화 제안을 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프랑스군이 철수하는 대신
대륙 봉쇄령을 다시 준수하라.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답장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의 편지를 읽지도 않고 불태웠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서 5주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의 장군들은 즉각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폐하, 이제 10월입니다. 곧 겨울이 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패였다는 것을. 6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마음을 바꾸기를.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월 19일 나폴레옹은 마침내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철수는 재앙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처음에 남쪽 길로 후퇴하려 했습니다. 그곳은 아직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이었고 식량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쿠투조프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말로야로슬라베츠에서 짧은 전투가 벌어졌고 프랑스군은 길을 뚫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입할 때 사용했던 길이었습니다. 이미 폐허가 된 길이었습니다. 모든 마을이 불타 있었고 모든 창고가 비어 있었으며 모든 것이 약탈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먹을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군마의 절멸이었습니다. 말들은 이미 여름부터 혹사당했고 제대로 된 먹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죽으면 포병은 대포를 버려야 했습니다. 프랑스군의 강력한 포병력이 사라졌습니다. 수송마차도 버려졌습니다. 야전병원도 버려졌습니다. 부상병들은 도로변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10월 말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겨울 장비가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스크바에서 약탈한 비단옷, 은그릇, 그림 같은 쓸모없는 것들을 배낭에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담요, 코트, 장화였지만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단옷을 입고 얼어 죽었습니다. 코사크 기병대가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후방을 습격하고 뒤처진 병사들을 죽이고 보급 마차를 약탈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병사들은 지쳐 있었으며 조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뒤처진 자는 죽었습니다. 부상당한 자는 버려졌습니다. 병든 자는 도로변에서 죽었습니다. 밤이 되면 병사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장작도 부족했고 많은 이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수백 구의 시체가 모닥불 주위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군기가 무너졌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식량을 빼앗았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옷을 벗겼습니다. 부상병이 도움을 청하면 동료 병사들이 그를 살해하고 소지품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야수물이었습니다. 러시아 농민들도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뒤처진 프랑스군을 발견하면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어떤 이는 산채로 불태워졌고 어떤 이는 맞아 죽었고 어떤 이는 동사하도록 내버려졌습니다. 파르티잔 게릴라들도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숲에서 나타나 프랑스군을 공격하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프랑스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1월 9일 프랑스군은 스몰렌스크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스몰렌스크에는 보급품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급품은 이미 약탈되거나 부패했습니다. 게다가 스몰렌스크에 도착한 병사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식량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병사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창고를 습격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나폴레옹은 질서를 회복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동상에 걸렸습니다. 검게 썩어가는 손가락을 스스로 잘라내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발이 썩어 떨어진 병사들은 기어서 걸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냥 주저앉아 죽었습니다. 11월 중순 크라스노예에서 러시아군이 프랑스군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숫자로 공격했습니다. 프랑스군은 포위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탈출했지만 많은 부대들이 뒤에 남았습니다. 그 중에는 네이 원수가 지휘하는 후위대도 있었습니다. 네이는 6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을 이용해 측면으로 우회했고 러시아군의 포위를 뚫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그는 겨우 8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주력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랑스의 가장 용감한 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네이의 탈출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영웅심일 뿐 전체 군대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베레지나 강이었습니다. 11월 말 프랑스군은 베레지나 강에 도착했습니다. 이 강은 폭이 넓고 유속이 빨랐습니다. 만약 강이 완전히 얼었다면 건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강이 완전히 녹아 있었다면 배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강은 부분적으로만 얼어 있었습니다. 얼음은 사람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너무 얇았고 물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이 사방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남쪽에서 치차고프가, 동쪽에서 쿠투조프가 움직였습니다. 총 14만 명의 러시아군이 프랑스군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약 4만 명 정도였고 그중 실제로 전투할 수 있는 병사는 1만 5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부상병, 병자, 민간인, 피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갇혔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에블레 장군이 나섰습니다. 그는 400명의 공병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11월 26일 아침 공병들은 얼음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의 온도는 영하였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말뚝을 밟고 판자를 깔고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체온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몇 분마다 교대했지만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2개의 임시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는 보병용, 하나는 포병과 마차용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포병이 다리를 포격했고 포탄이 다리와 강둑에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다리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어떤 이는 밀려서 강으로 떨어졌고 어떤 이는 압사했습니다. 비명과 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3일 동안 지옥이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폭격 속에서 강을 건넜고 밤에는 추위와 공포 속에서 떨었습니다. 다리는 여러 번 부서졌고 공병들은 얼음물 속에서 수리했습니다. 많은 공병들이 죽었지만 나머지는 계속 일했습니다. 11월 28일 러시아군의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후위대가 치열하게 싸우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11월 29일 아침 나폴레옹이 마지막으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의 근위대도 건넜습니다. 하지만 강 동쪽에는 여전히 수천 명의 병사, 민간인, 부상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공병들은 다리에 불을 질렀습니다. 러시아군이 다리를 이용해 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강 동쪽에 남은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떤 이는 불타는 다리를 건너려다 떨어졌고 어떤 이는 얼음 위로 뛰어들었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살해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에블레 장군은 베레지나를 건넌 후
며칠 만에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영하의 물속에서 너무 오래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희생과 공병들의 희생 덕분에 나폴레옹과 일부 병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베레지나는 대군단의 사실상 종말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병사는 약 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추위, 굶주림, 질병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12월 5일, 나폴레옹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군대를 버리고 파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변명했습니다. 나는 파리에서 새로운 군대를 조직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도망친 것입니다. 그는 미라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썰매를 타고 밤에 몰래 떠났습니다. 병사들은 며칠 후에야 황제가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2월 중순, 남은 병사들은 네만강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 전 68만 5천 명이 깃발을 들고 건넌 그 강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온 것은 4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병사는 1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부상병, 병자, 동상 환자, 정신이 나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국경을 넘었습니다. 프러시아 장군은 그들을 세며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손실률 94%, 60만 명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탈영했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일 작전으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명 손실 중 하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이 경험한 가장 끔찍한 군사 재앙이었습니다. 러시아 원정의 실패는 나폴레옹 제국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유럽 각국은 프랑스가 약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로이센이 먼저 배신했습니다. 1813년 초 프로이센은 프랑스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오스트리아도 관망하다가 결국 반프랑스 동맹에 합류했습니다. 제6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이 힘을 합쳤습니다. 나폴레옹은 새로운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몇 달 만에 수십만 명을 징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험 없는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812년의 베테랑들이 아니었습니다. 1813년 내내 독일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리첸, 바우첸, 드레스덴에서 나폴레옹은 여전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라이프치히에서 제국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50만 명의 연합군이 나폴레옹의 20만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3일간의 전투 끝에 나폴레옹은 패배했습니다. 그는 프랑스로 후퇴했습니다. 1814년 연합군은 프랑스 본토를 침공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천재적인 방어 작전을 펼쳤지만 숫자의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3월 31일 파리가 함락되었습니다. 4월 6일 나폴레옹은 퇴위했습니다. 그는 엘바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1815년 그는 탈출해서 백일천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워털루에서 그는 최종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털루를 나폴레옹의 종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워털루는 단지 종막부였습니다. 진짜 끝은 1812년 러시아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눈 속에서, 모스크바의 재 속에서, 베레지나의 얼음물 속에서 나폴레옹의 제국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단지 시체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러시아의 겨울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신화입니다. 겨울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악화시킨 요인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입니다. 첫째, 병참의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나폴레옹은 68만 5천 명을 먹이고 입히고
이동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보급선은 너무 길었고 도로는 너무 열악했으며 현지 조달은 불가능했습니다. 군대는 출발한 지 몇 주 만에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질병이었습니다. 티푸스와 이질은 여름에 이미 1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겨울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셋째, 잘못된 전략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짧은 전쟁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정면으로 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후퇴했고 그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넷째, 러시아의 초토화 전략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도시와 마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프랑스군을 굶겼습니다. 다섯째, 지형과 거리였습니다. 러시아는 너무 넓었고 거리는 너무 멀었으며 프랑스군은 자신들이 정복할 수 없는 공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동계 장비의 부족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가을 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겨울 장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뒤늦은 철군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9월에 모스크바를 떠났다면 많은 병사들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5주를 허비했고 그 5주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결합되어 완벽한 폭풍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은 단지 마지막 일격이었을 뿐입니다. 군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절반 이상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은 약한 자들을 죽였지만 군대를 약하게 만든 것은 나폴레옹 자신의 오만, 잘못된 판단, 그리고 끝없는 야망이었습니다. 1812년의 재앙은 유럽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나폴레옹의 시대, 정복의 시대, 한 사람이 대륙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의 종말. 60만 명의 남자들이 눈 속에서 죽으면서 그들은 미래의 세대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군대도, 어떤 천재도, 어떤 야망도 자연과 거리와 인간의 한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만은 파멸을 부르고 과욕은 재앙을 낳으며 끝을 알지 못하는 정복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히 나폴레옹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중독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현실을 부정하는 자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며 무엇보다도 전쟁의 끔찍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8만 5천 명이 들어가고 4만 명만 돌아온 그 끔찍한 겨울, 우리는 여전히 그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서 앞으로 나올 더 많은 역사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작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나폴레옹의 입장이었다면 어느 시점에서 철수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